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팸 필터 온디바이스와 LLM으로 스팸 필터링 앱 만들기, 앱 서비스 만들기 주제로 발표할 이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주 좋네요. 사실 저도 지금 아이폰을 매년 바꾸고 있고 지금 16 프로도 어제 받아가지고 이제 새 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을 좀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좀 뭐 스팸도 많이 오고 해서 그렇게 만들게 된 앱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마트 스팸 필터 혹시 깔려 있다 하시는 분? 두세 분 정도 계세요. 여러분 아이폰 쓰시면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스팸 필터 소개부터 드리면은 이거는 제 자랑인데요. 한때 유틸리티 섹션 차트 넘버 2까지 올라갔던 모바일 신분증만은 차마 이기지 못했던 스팸 문자 필터링 앱이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 개발을 했고 그래서 AI 기반으로 차단을 해주는 똑똑한 앱입니다. 개발하게 된 동기는 굉장히 심플해요. 최근에 이상한 문자 너무 많이 와요. 많이 와도 진짜 너무 심각하게 많이 오고 막 최근에 막 정부에서 뭐 대응을 한다고 뭐 이것저것 대안을 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책들을 했는데도 여전히 많이 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잡으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뭐 전화번호 차단도 해봤고 뭐 신고도 해보고 그래서 키워드 하나하나를 다 차단하는 것도 해봤어요. 보면은 뭐 주식, 뭐 상승, 뭐 주점식,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기반으로 필터링한 앱을 받아서 진짜 수백 개까지는 안 되지만 한 백몇십 개를 필터링 키워드로 등록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맞고 제 DB를 계속 추가해 오다가 이러다가 뭔가 현실과의 괴리감 같은 게 찾아온 거죠. 내가 매일 이러고 있어야 되나 문자 올 때마다 막 이렇게 막 글자 하나하나 바꿔가네요. 특히 막 라인으로 문자 주세요 하는 그런 거는 정말로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유니코드의 LIN이 글자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특히 개개인들이 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는 사람이 당연히 할 수 있죠. 10개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개, 10,000개가 되면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계가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근에 굉장히 유용한 휴리스틱적인 기계가 있죠. 바로 LLM이라는 친구입니다. LLM은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스팸 분류기 때문이에요. 사실 챗GPT 뭐 이런 거 서비스 써보면은 스팸 문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챗GPT야 이거 스팸이니? 라고 진짜 한 마디만 물어봐도 스팸이라고 알려줘요. 그러면은 프롬프트도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고 이걸로 끝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개발도 제이슨으로 알려줘 하면은 심지어 API도 뚝딱 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3초 만에 이 게임이 끝나버렸죠. 심지어 최근에 보면은 뭐 챗GPT도 그렇고 뭐 GPT API도 그렇고 뭐 제미나이 API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제이슨 스키마까지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s spam이라는 키에다가 value로 true, false 불리언에 반환을 하도록 커스터마이즈 설정을 해서 정확한 포맷으로 이 키 에러나 어트리뷰트 에러까지 나지 않도록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로 서비스하고 끝나면 됐네 하면은 사실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LLM이 너무 비싸요. 이 LLM을 바로 서비스에 적용을 해본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드냐? 바로 저기 1년에 1.2억 든다고 돼 있는데 계산이 심플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줄짜리 프롬프트, 심지어 프롬프트에만 자세한 설명을 넣지도 않았어요. 한 줄에 이거 스팸이니? 라고 하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넣어서 is spam true false를 반환을 받고 싶다고 할 때 이게 문자의 시스템 프롬프트 합쳐서 대충 100토큰 정도 들어가거든요. 끝에 자리 빼고 100토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GPT-4o 기준으로 1K 토큰에 0.005달러가 됩니다. 이거 1,350원 정도로 환산을 해보면은 대충 문자 하나에 0.7원이 나가거든요. 근데 저 혼자 쓰는 서비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문자 많이 받아봤자 하루에 몇 개 받겠어요? 뭐 한 10개 정도? 많은 날은 그 정도 받겠죠? 뭐 SKT에서 알람 오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광고 문자 오는 것도 있을 거고 스팸 문자 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하루에 7원? 나쁘지 않아요. 그럼 혼자 한 달에 쓰면은 21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가족이랑 친구들 같이 뭐 10명 써도
한 달에 2,100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저들이 몇 만 명으로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지금 스마트 스팸 필터 앱 사용자가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5만 명을 제가 LLM으로 GPT한테 던져가지고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약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1년으로 환산을 하면 대충 1.2억이 되겠죠. 서비스 하나 돈 사실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것도 없고 조그마한 후원 메뉴 하나 있는데 이거를 1.2억 만한 비용을 들어가면서 서비스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최근에 GPT-4.5의 새 버전 나오면서 반값으로 줄어들기는 했죠. 그러면은 1년에 1.2억이 아니라 6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1년 6천만 원이 누구 한 사람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50% 할인이어도 이거는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LLM은 느려요. 우리가 하나를 분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문자가 사용자한테 띵 도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인 인증을 할 때 이 문자 보내기 띡 누르고 그 다음에 제 폰에 띵 뭐 000123 뭐 이런 식으로 OTP가 올 거잖아요. 근데 그 OTP가 오는데 1분이 넘게 걸려. 그러면은 어떤 서비스는 이 OTP 인증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GPT-4.5 예시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 실행하고 조금 이건 사실 운 나쁜 케이스긴 했어요. 3.3초가 걸렸는데 운 좋으면은 1초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으로 해보면 1초에서 2초 사이 정도의 레이턴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느리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사이즈를 줄이면 되지 않냐. GPT-4 그렇게 큰 모델을 스팸 필터하는 그 조금은 쉬운 태스크에 써야 되겠냐. 그러면은 작은 LLM 최근에 나오고 있죠. GPT-4.5 미니라거나 혹은 제미나이 플래시 같이 작은 LLM이라는 게 사실 좀 모순 영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작은 LLM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가격도 엄청 착해요. 게다가 GPT-4 미니 사실 계산을 해보면은 옛날에 GPT 3.5 터보보다 거의 60% 이상 싸진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까지 싸졌는데 그럼 굳이 이렇게 막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레이턴시조차도 GPT-4 미니로 넘어오면은 3초 걸리던 게 0.5초로 6분의 1이나 줄어들어요. 이 정도 레이턴시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레이턴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성능입니다. 성능이 안 나와요. 이거는 제미나이 플래시 예시 기준인데요. GPT-4.5 미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가 테스트 셋으로 한 100개, 1000개 정도를 만들어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태스크를 던지고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별로 쭉 정리를 해봤을 때 특히 카카오톡 링크인이다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오는 얘를 정보성인 걸 가장 한 스팸 문자, 스미싱 문자 같은 경우는 걸러내지 못하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당장 사실 이 예시조차도 넷플릭스에서 온 정식 제대로 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스팸을 트루로 잘못 오분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팸 문자 분류라는 이 태스크 자체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태스크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머신러닝 최초로 튜토리얼 배웠을 때 한 2016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도 저희 나이브 베이지 분류, 베이지언 통계 이런 거 배우면서 스팸 분류, 이메일에 어떤 키워드가 있어서 이걸 프라이어로 해서 막 포스처리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 결과로서 스팸일 확률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들을 튜토리얼로 배워요. 즉 입문 단계에서 배우는 쉬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뭐 확률이 그렇게 정확도가 높진 않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딥러닝을 통해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옛날에 텍스트 CNN, 뭐 버트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게임 내 욕설 탐지 혹은 이제 인터넷의 욕설이나 혐오 표현 분류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실제로 뭐 이 CNN이든 아니면은 뭐 버트든 이런 모델들을 파인 튜닝해서 분류기로 만드는 거는 엄청나게 기존까지 많이 있었던 태스크고 사실 당연한 태스크예요. 그러면은 이걸로도 뭐 나이브 베이지로서도 풀었던 문제인데 그거보다 훨씬 큰 버트 정도로만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LLM까지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LLM은 우리가 프롬프트 한 줄만 넣어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만 이 학습에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데이터셋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셋을 제 아이폰의 아이클라우드에 이제 제 아이폰을 한 2016년부터 써왔는데 그때부터 차근차근 아이클라우드에 잘 쌓여 있는 그 백업된 아이메시지를 사용을 해줬어요. 심지어 이것도 파이썬 사용을 해서 컴퓨터를 연결하고 그냥 다운로드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판다스 포맷으로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고 그럼 이 데이터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다음 뭘 해줘야 되냐? 그러면은 라벨링을 해줘야겠죠. 근데 제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셋이 대략 한 13,000개 정도였거든요. 제 휴대폰 안에 있던 문자가 13,000개 정도였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스팸이고 몇 개가 스팸이 아니죠. 제가 눈으로 보면서 한 땀 한 땀 라벨링하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았죠. 일부는 라벨링하긴 했지만 이거 제가 13,000개를 다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벨링도 LLM에 써줬습니다. 제일 큰 가장 성능 좋은 모델들에게 많은 프롬프트를 줘서 라벨링을 시켰어요. 그래서 GPT-4o 그리고 제미나이 1.5 프로 그리고 클로드 3.5 소넷 이 세 개를 다 써서 라벨링을 해줬고요. 그 라벨링 해줬을 때 얘네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서 그래서 제가 모델을 일부러 세 개를 썼는데 세 개를 쓰면은 보팅을 해줄 수 있어요. 얘네들끼리 투표를 해서 2표 이상 스팸이라고 나오면은 그걸 스팸으로 분류하게 하고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스팸이 아니다로 분류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첫 번째 트라이 했을 때는 이게 스팸이니 아니니 true false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깁니다. 얘네가 정말 정상적인 것 같은 사용자들이 컬리 155.555 쿠폰이라고 오는 그런 것들조차도 스미싱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해줬던 실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저 서비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을 해주고 있는데요. Very high risk, high risk, medium risk, low risk 그리고 no risk 혹은 제로 리스크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 할 때 특히 5431 이렇게 생성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언어 모델 성능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할 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자연어로 very high risk, high risk 이런 식으로 그 문자열에 뱉도록 유도를 해야 좀 더 정확한 어노테이션을 뽑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종류별로 뭐 very high risk는 어떤 거다 설명을 해주고 high risk가 뭐다 설명을 해주고 줄줄줄 이렇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거로 어노테이션을 돌려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스캐미 확률 이런 식으로 54321 우리가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데 실제로 LLM은 자연어로 뱉는 그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전에 했던 뭐 퀄리 쿠폰 이런 케이스들은 로우 리스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은 제로 리스크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클래스 레벨링을 해주는 게 LLM으로 어노테이션을 해줄 때 굉장히 좀 좋은 아웃풋을 얻어낼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좀 만들어줬으면은 이제 모델을 구워줘야겠죠. 그럼 모델 어떻게 굽냐? 인코더류도 있을 거고 디코더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언어 모델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좋은 게 일단 언어 이해 능력 자체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나이브 베이지 분류기로 단어 하나하나 기반으로 bag of words를 써서 분류를 해준 성능이 가장 낮을 거고 LLM에 몇 트릴리언 되는 분류기를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가장 성능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레벨들 몇 개를 골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거는 두 모델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케이시버트 2020년 정도에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나름 최근에 만들었던 라마3 오픈코 8빌리언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케이시버트 사용했던 거는 정말 똑같아요. 기존의 버트 사용해서 CLS 토큰에다가 그 리니어 레이어 하나 더 붙여주고 그걸 바로 분류기 만들어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true false 01 바이너리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멀티클래스로 변환을 해줬고요. 그래서 0부터 0,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레이블 만들어서 멀티클래스 분류기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학습을 해줄 때도 제가 분량성 슬라이드에 못 넣었는데 단순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에서 성능 자체가 그냥 숫자가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여기서 막 어디널 로그로스나 아니면 마진 맥시멀라이즈 로스 그런 여러 가지 로스들을 좀 같이 사용을 해주면은 좀 더 성능이 높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라마 이거는 디코더 모델이죠. 그래서 언어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모델인데 이거는 사실 뭐 CLS 토큰을 바로 분류기를 붙여서 분류 모델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 텍스트 자체를 생성하는 걸로 학습을 해줬어요. 뭐 제일 위에 예시로 있는 것처럼 급등주, 우량주 뭐 이렇게 누가 봐도 스팸인 저 케이스를 스팸을 트루, 뭐 스팸 트루, 뭐 스팸 퍼스트, 스팸 트루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에 샵샵 뭐 인스트럭션 붙여주고 스팸이냐 아니냐라고 앤서를 만드는 일종의 이 인스트럭션 supervised fine tuning 방식처럼 SFT 방식처럼 데이터셋을 제작을 해줬고요.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true false를 만들어줬다가 이후에 뭐 very high risk, 뭐 high risk, low risk 이런 걸로 바꿔서 학습도 진행해주긴 했어요. 뭐 그렇게 이렇게 학습을 해주고 완디비를 뭐 트래킹해서 보면은 뭐 이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제일 최근에 만든 학습한 모델은 아니고 한 6월 정도에 처음에 학습했던 그 케이스인데 라마3 모델이 큰 게 밑에 거는 100밀리언도 안 되는 친구고 위에 거는 이제 8빌리언짜리로 모델 크기가 뭐 80배, 100배 정도 크기 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 성능 차이 나는 거는 좀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해서 분류기로 또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분류기 성능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건 최근에 이제 나온 건데 지금 텐서 0으로 돼 있잖아요. 0 같은 경우가 이제 그 low risk, 제로 리스크, 아예 리스크가 없는 정상 문자다라고 판별하는 경우고 왼쪽이 일반 문자,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이면 high risk로 들어가는 카테고리, 즉 이건 스팸 문자다라고 부르는 그 카테고리에 그 아래 컨피던스까지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위쪽은 컨피던스를 제가 조금 낮은 예시를 좀 데려와 봤는데요. 이제 모델마다 좀 특성이 다른데 이게 옛날에 구형, 그러니까 제가 정말 텍스트 CNN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테스트를 돌려봤거든요. 근데 버트나 모델의 파라미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회귀를 할 때 생기는 문제가 모델의 컨피던스가 쓸데없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라벨을 그 맞추는 거에 있어서 버트 같은 경우조차도 이미 너무 큰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틀린, 실제로 제가 보면은 이건 잘못 분류한 건데라고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도 이게 컨피던스가 막 99.98 이런 식으로 높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뭐 과적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델들의 특성이고 실제로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을 찍어봤을 때 컨피던스 레벨이 하나만 극도로 높고 나머지는 다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다른 케이스 뭐 텍스트 CNN이나 from scratch부터 학습하는 경우에는 이 라벨링의 분포가 최종적으로 모델이 내뱉는 그 분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스무스한 거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좀 막고 싶다고 한다면은 뭐 일종의 레귤라이저를 넣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넣어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제 유즈 케이스에서는 그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오케이야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LM 인퍼런스 이야기인데요. 이제 LM을 어쨌든 버트든 아니면은 라마든 제가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 그거를 서비스화 시키려면 인퍼런스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퍼런스 엔진은 뭐였었냐? 그 저는 뭐 일단 허깅 베이스로 모델을 받아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허깅 페이스 허브에다가 모델을 올리기 때문에 그 허깅 페이스에서 만들고 있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인퍼런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라마 모델은 이 텍스트 제너레이션 인퍼런스를 통해서 서빙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VLLM이나 그런 것도 사용을 해서 서빙하는 걸 고려하고 있긴 한데 처음에 이거 개발을 할 때 최대한 빠르게 좀 그냥 개발을 해보겠다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VLLM까지 쓰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분류기 같은 경우는 버트도 사실 이거 가속 인퍼런스가 된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텍스트 임베딩 인퍼런스라고 해서 그 인코더 모델들이나 그런 뭐 디코더 모델도 최근에 포함되긴 했지만 그런 모델들의 임베딩 벡터 값을 내뱉는 용도의 엔진이었는데 얘가 분류기도 같이 서빙을 해줘요. 그러니까 BERT4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를 뭐 이런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를 상속받은 대부분의 모델들을 이런 식으로 임베딩 인퍼런스에서 분류기 인퍼런스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LM 인퍼런스, 넥스트 토큰을 프레딕션 해주는 거고 얘는 분류나 혹은 그 임베딩의 벡터 값을 내뱉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가 이 텍스트 임베딩 인퍼런스에서는 그 TI locally with metal, 그러니까 메탈 가속이 지원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앞에 갖고 있는 랩탑에 그 맥북의 그 메탈, 애플 실리콘의 M1 칩의 GPU 가속이 실제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제가 로커스트를 통해서 인퍼런스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을 때 QPS가 대략 한 1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초당 150개 이상을 좀 처리할 수 있다. 장비 하나로, 칩 하나로 그 정도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는 레이턴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성능 얘기를 좀 앞에서 했으니까 서비스를 위한 레이턴시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일단 제가 만든 앱은 iOS 전용이에요. iOS에만 있고 iOS에서는 문자 필터링을 위해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공식 매뉴얼이고 공식 매뉴얼에서 동작을 하는 게 만약에 사용자가 처음에 문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문자를 리시브를 하는 거죠. 리시브를 하면은 제 앱, 그러니까 컨테이너에서 동작하는 그 제 필 익스텐션 앱에 쿼리 리퀘스트를 던집니다. 그럼 이 쿼리 리퀘스트를 던지고 이 리퀘스트는 안에서 제가 뭐 룰 베이스로 뭐 예를 들어 주식이라는 키워드를 차단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주식이 룰 베이스로 차단되는지 true false를 해서 만약에 true면은 그 상태에서 바로 스팸인 거를 리턴을 하게 돼서 콜백으로 메시지 앱에게 그걸 던져주면은 이 OS에서 이건 스팸이구나 하고 스팸함으로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판단을 못하게 되면은 default network request라는 걸 통해서 이 문자는 내가 룰 베이스 혹은 로컬에서 판단이 못하겠으니까 얘는 서버로 보내야겠어라는 요청을 iOS한테 보내요. 제 서버로 바로 보내지 않아요. iOS한테 보내서 이 iOS에 제가 앱을 만들 때 등록한 URL에 그 iOS가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iOS 요청이 온 서버 입장에서는 그냥 스팸 요청이 온 거죠. 근데 심지어 요청이 오는 게 문자 바디 내용하고 제 깔린 앱이 무슨 버전인지까지밖에 정보가 안 와요. 그러니까 발신자 정보하고 문자 내용하고 제 앱이 몇 버전인지 이 세 개 정보만 옵니다. 수신자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휴대폰에 간 문자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서버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발신자가 이건 뭐 070 번호네 스팸이네 라고 한다거나 혹은 00700이네 뭐 국제네 그럼 스팸이네 라고 한다거나 혹은 문자 내용을 보고서 앞선 이야기처럼 LLM으로 뭐 스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내서 API 서버로서 동작을 하고 그 결과를 iOS에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리스폰스를 받은 iOS는 다시 제 앱에게 그 결과를 API 서버에서 온 결과를 리턴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제 앱에서 파이널 디시전을 내리고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iOS에게 전달을 해주면은 처리가 완료되게 돼요. 이게 설명이 좀 되게 길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레이턴시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애플 공식 문서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고 제가 그 진짜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얻어낸 결과인데 정말로 맥시멈 할 때 2.4초까지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2.4초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그냥 일반 문자함으로 넣어버려요. 근데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제 서버에는 이미 리퀘스트가 갔잖아요. 제 서버에서는 이미 돌고 있어요, 인퍼런스가. 혹은 제가 만약에 LLM 서비스를 썼다면은 비용은 비용대로 이미 나갔는데 이 리스폰스 그냥 받지도 않고 그냥 연결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제 서버에서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고 에러도 안 났는데 사용자들은 스팸 문자가 와요라고 하는 클레임이 들어오게 됩니다. CS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레이턴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시큐리티나 API 서버 URL이 아무래도 앱 자체에 URL이 박혀 있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이면 이거 앱을 그냥 휴대폰에 연결해서 뜯어보면 그 URL 바로 뜯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알면은 뭐 누가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디도스 공격을 한다거나 혹은 뭐 제 집 서버인데 그 집 서버가 해킹이 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클라우드플레어의 제로 트러스트 터널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줬어요. 이 기능이 이제 오리진이 제 API 서버고 그 API 서버를 클라우드플레어 호스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은 터널로 연결해두면 모든 요청이 클라우드플레어로 한번 간 다음에 클라우드플레어에서 다시 제 서버로 요청을 보내줘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가 레이턴시가 당연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토탈 리스폰스 타임이 지금은 1초대로 잘 찍혔는데 위에 IP를 잘 보시면은 192.168.0.69거든요. 제 로컬 집 안에서 테스트했을 때 제 언어 모델이 인퍼런스 속도가 1점 몇 초가 나오는데 이걸 네트워크까지 태우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건 클라우드플레어가 그 URL을 쓰고 있을 때 그게 핑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게 무료 플랜, 클라우드플레어의 무료 플랜이 엄청 관대하지만 그 무료 플랜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A,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서버로 라우팅이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제 집 서버도 한국에 있을 거고, 근데 한국에 있는 제 휴대폰이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문자를 받은 게 클라우드플레어의 로스앤젤레스 서버로 간 다음에 그게 다시 제 한국으로 갔다가 그 리스폰스를 로스앤젤레스로 보냈다가 다시 제 한국 휴대폰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라운드 트립만 해도 그 핑이 엄청나게 높게 튀는 거예요. 심지어 퍼스트 핑은 147도 아니고 600대가 찍히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 이게 돈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고 스마트 라우팅이란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유료 플랜 한 달에 $20 하면은 도쿄 리전으로 보내주거든요. 혹은 후쿠오카 리전으로 보내주는데 이거 한 달에 $5만 내면은 API 서버를 무려 인천 서버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유료 $5 구독을 하면은 바로 인천 서버로 와서 핑이 아까 전 600대였던 게 40, 그리고 세컨드 핑은 11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제 서버 죽으면은 서비스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핑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최소의 핑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전기비는 전기비대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온디바이스 인퍼런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작한 건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제 문자 내용이 전부 다 서버로 넘어가나요? 네, 일부 굉장히 좁은 케이스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래서 온디바이스 버전 나오면 쓰겠다 이런 댓글들이 한 10개 정도까지 봤던 것 같아요. 여러 사이트들에서. 다행히 최근에는 뭐 머신러닝의 시대, AI의 시대니까 이 애플 인텔리전스까지 광고할 정도로 이제 애플은 온디바이스 ML에 좀 진심이기 때문에 코어 ML이라는 거를 지원을 해줘요. 심지어 안드로이드는 최근에 이름을 바꿔서 예전에는 텐서플로우 라이트였는데 이제는 라이트 RT로 이름을 바꾼 서비스를 지원을 해줍니다. 심지어 허깅 페이스에서 만든 모델을 코어 ML로 바로 변환을 해주는 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익스포터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허깅 페이스에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사실은 이거 그 코어 ML 래퍼 그 컨버터의 래퍼 서비스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편하게 바꾸는 걸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목표로 했던 거는 버트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Vertical Sequence Classification 클래스 모델을 자동으로 코어 ML로 바꿔주는 걸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간단하게 커맨드 하나만 치면은 그 모델을 허깅 페이스에서 받아서 코어 ML로 바꾸고 아웃풋까지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을 제 휴대폰에 실제로 넣어서 돌렸을 때 아이폰 15 프로, 얘는 16 프로지만 아이폰 15 프로 기준으로 그 로딩부터 시작해서 인퍼런스까지 몇 밀리세컨드가 걸리는지를 측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워스트 케이스를 보여준 건데요. 이거는 CPU만으로 돌렸을 때 프레딕션 하는데 토탈이 얼마 걸리냐. 그러니까 프레딕션이 1m초 걸리고 로딩하는데 70m초, 컴파일하는데 40m초 걸려서 토탈 해봤자 뭐 200m초, 0.2초 안에 끝난다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GPU 가속을 켜거나 혹은 뉴럴 엔진 가속을 켜주면은 얘가 거의 나노세컨드 단위로 줄어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허깅 페이스에서 코어 ML을 바꿔줄 때 가장 귀찮은 부분은 모델 컨버팅이 아니에요. 토크나이저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버트를 우리가 문자가 왔으면은 그 문자를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디스크리트한 그 토큰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거를 직접 스위프트로 구현을 해줘야 돼요. 물론 좋은 예시들도 인터넷에 있고 저에게는 챗GPT가 있으니까 파이썬으로 짠 코드 넣어주고 잘 번역해줘 하면은 잘 만들어줍니다. 어야둥둥 이렇게 모델을 컨버팅을 해서 앱에다가 넣어주고 실제로 동작을 해줬을 때 제가 온라인 모드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앱에서 스팸 문자를 잘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앱을 만들고 앱스토어에 올리고 홍보를 하고 나니까 항상 달리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안드로이드 언제 나오냐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아예 안드로이드를 안 써요.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고 그래도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큰 마켓이고 모두가 이제 스팸에서 해방되길 바라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깔고 심지어 제가 그 로컬 컨버팅까지 했어요. 텐서플로우 라이트까지 컨버팅을 해서 인퍼런스 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안드로이드는 권한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스팸 필터 앱을 iOS 설정에서 등록을 해줄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디폴트 SMS로 등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MS 필터 앱을 만들려면 SMS 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문자 보내고 받고 막 이미지 선택하고 하는 그 모든 UI와 모든 SMS의 그 카카오톡급의 문자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 iOS 앱 개발자도 아니고 뭐 휴대폰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내년에 뭐 시간이 된다면은 혹시나 어떻게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제 발표가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들 중에서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스팸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는 기회니까 스마트 스팸 필터 다운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